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전신인 대북이공의 설립 준비 과정 전반을 지휘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공장 부지나 설비 매입 등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대북이공의 서류상 대표를 누구로 올릴지 등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차명회사로 계획됐다고 보고 설립 준비를 같이 한 관계자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특수활동비 상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활비 상납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됐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오늘 열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개된 진술인데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삼지연 관현악단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예술단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예술단을 이끌 인물로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내일도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어 선수단과 응원단 등 나머지 대표단의 이동 경로와 체류 비용 등 문제를 협의합니다.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지, 언제 입대한 병사부터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3월쯤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투기 경고에 가상통화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은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곧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효과를 듣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마을에 설치된 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집에 물을 보내주는 장치가 경보문이 붙은 채 잠겨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질문은 필요 없게 될 것인가? 작년 10월부터 저희 뉴스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서 취재를 계속해왔고 오늘 결국 그 답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회사 설립 2년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실무 준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공장 부지를 사전 답사하고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 등 모든 사전 작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설립 준비 당시에 서류상 대표 등을 구성하는 작업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앞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과거에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 전 사장의 새로운 진술은 다스의 소유주로 한 사람,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신인 대북이공은 1987년 7월 설립됐습니다. 당시 일본 최대 부품업체와 합작했다고 광고하면서 수십 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설립 준비 기간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 전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985년 현대를 퇴사한 뒤 준비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당시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사무실과 공장 부지 후보를 검토했는데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간 생산 물량을 가늠해 공장 설비 등을 구매하는 작업 역시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설립 이듬해인 1988년 대북이공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며 매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친형 이상은 씨 회사이며 자신이 굳이 차명으로 소유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회사 설립 전부터 회계와 인사, 자금에 모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하면서 서류상 대표로 누구를 앉힐지 등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하고 챙긴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이, 즉 김성우 전 사장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진술들은 다스가 이미 설립 단계부터 완벽하게 차명으로 세워지도록 계획돼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입니다. 사장은 측근들을 중심으로 일부 바뀌었지만 회장과 서류상 소유주는 이상은 씨입니다. 1987년 대부기공과 다스로 이름이 변경된 뒤에도 주인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측과 이상은 씨 모두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상은 씨라고 주장합니다. 김성우 전 사장도 2007년 보도자료를 통해 다스의 등기, 주주 명부 등 어디에도 이 전 대통령 이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대부기공 설립 준비 때부터 누구를 대표로 앉힐지 등에 대해 모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립 과정 전반을 챙기고 대표에 누구를 앉힐지까지 결정했다면서 다스는 태생적으로 차명 회사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당시에도 함께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다스의 사장을 지내기도 하며 경영 전반에도 깊게 관여했습니다. 30여 년 전 다스의 설립 전후와 경영 전반을 모두 알고 있는 이른바 살아있는 증거로 꼽히는 김 전 사장의 진술이 10여 년간 지속된 다스의 실소유주 물음에 대한 결정적 진술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이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다스 설립을 총괄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그간의 말들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했더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만일 저 회사를 대신 두 분이 관리한다면요, 형님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더라도 거기서 다 빼가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다스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형님하고 처남이 실제 소유주로 돼 있는 다스의 또 실제 소유주가 아닌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음해라고 단정하고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소위 음해성 지적에 대해서는 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많은 것을 지적받고도 제가 건재하는 걸 보면 저 삶을 저는 제대로 살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 당시 참모진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다스 관련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및 운영을 주도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답변 거부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저희를 비롯한 언론이 또 정치권이 이토록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이유, 또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왔던 이유, 이것은 도덕적, 정치적 문제의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함께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왜 중요한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2007년 대선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다스보다는 사실은 BBK에 더 집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BBK는 주가 조작으로 투자자들에게 600억 원대의 피해를 끼친 회사인데요. 근데 여기에 190억 원을 다스가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과 함께 그렇다면
BBK와 동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2007년 대선에서 강력한 이슈였습니다. 예.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도곡동 땅과 그렇죠. BBK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도곡동 땅,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도곡동 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한나라당 경선 일주일 전에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결국 이 전 대통령의 땅인지 확실치 않다. 이런 결론이 경선 일주일 전에 검찰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경선을 지나서 대선에서도 예. 역시 이슈였는데 그때도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BBK 관련 검찰 수사 발표는 12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2주 전에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무혐의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번의 수사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특검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나가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과도 연결되는 문제가 그래서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임기 말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만 허점도 남겨서는 안 된다.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청와대다. 이 얘기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확인이 된다면 당장 이 전 대통령의 도덕성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스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BBK로부터 이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만약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예. 하나가 국세청에서도 지금 다스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단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예, 지금 요 며칠 새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오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짚어보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현대건설 것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JTBC는 다수 설립부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단서 그리고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전 수석의 말은 다스 설립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다. 이런 취지로 인정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논리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부에서 또 집중적으로 좀 다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다스 관련 인사들의 또 다른 뉴스도 내일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스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중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잇따라 특활비를 요구하자 국정원 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뇌물 상납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영장심사를 진행 중인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전달 상황을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최초로 2억 원을 건네받은 뒤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신청해 이를 알렸다는 겁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류익 당시 비서실장에게 면담을 신청했고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 전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확보한 이 같은 진술을 오늘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독대 뒤인 지난 2010년에도 다시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어도 2010년에 추가로 전달된 2억에 대해선 뇌물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결국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특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새롭게 불거지게 된 셈입니다.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모두 밀착된 최측근 인물이어서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예산관과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겁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시에 독대해서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정황도 법정에서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검찰은 김주선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상납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독대가 있은 다음에는 뇌물의 존재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영장 청구서에 독대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왜 김 전 기획관 심사 과정에서 주장하느냐고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 이건 아무래도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나오겠죠? 네, 김 전 기획관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른바 MB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일과의 금전 관계에 가장 정통한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도곡동 땅 매입 등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왔지만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부터 침묵을 지키던 이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무실 앞에 이선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선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당초 삼성동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로 대체했는데요. 이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 2억 원을 건넸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런 진술을 직접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럴 수 없다면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는데요.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검찰이 이런 허무맹랑한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 수사다,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측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이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2억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참모들이 라디오에 출연도 해서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런 좀 다소 억지스러운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묻는데 그건 다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죠. 현대아파트 누가 지었습니까? 현대건설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현대건설 겁니까? 예. 하게 계속해서 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그리고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백준, 김진모 두 측근들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이 중간에 조금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건물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삼지연 관현악단을 파견하기로 했죠. 이번 올림픽을 위해 새롭게 구성한 예술단이란 얘기도 있고 이 예술단을 현송월이 이끌지도 관심입니다. 선수단을 비롯해서 대표단 전반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은 내일 열립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북한 방송에 공개된 만수대 술단 소속 삼지연 악단의 공연 장면입니다. 2009년 김정일 지시로 만들어진 삼지연 악단은 현악기 위주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북측이 올림픽 때 보내기로 한 삼지연 관현악단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악단 구성이나 규모 면에선 다릅니다. 보통 생각하는 그 교향악단이 아니고 전체를 관현악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오케스트라 규모는 한 80명, 그리고 노래와 춤이 합해져서 1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악단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실무 접촉 대표단에서 관현악단 단장이란 직책으로 나온 현송월이 예술단 단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새롭게 구성된 관현악단 단장의 자격으로 이번 대표단에 온 건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예술단 대표가 현송월 씨가 아닌 거죠?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예술단 파견 합의 소식을 보도했지만 북한 주민에겐 생소할 수 있는 삼지연 관현악단이란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합동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습니다. 내일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측과 차관급 실무회담을 엽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설 연휴 열차표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치열한 경쟁에 외국인들까지 휘말렸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이 올림픽 기간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샀는데 설 연휴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영국인 매튜는 올림픽 5경기를 보러 다음 달 한국을 찾습니다. 설 당일인 16일 서울에서 KTX를 타고 평창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달 초 닷새 동안 좌석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16만 8천 원짜리 프리패스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좌석 예약에 실패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좌석은 지정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I was absolutely shocked. I've already bought my international flights. I've already reserved my hotel, which is unrefundable. 연휴 기간 표는 내국인 예매가 끝난 내일 오후 4시가 돼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이 없으면 역에서 입석을 구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프리패스가 소용없게 된 겁니다. And I'm very heartbroken if the holiday of my life will be destroyed and ruined because of Korail. 코레일 게시판엔 100건이 넘는 항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코레일 측은 좌석을 따로 확보해 추가 예매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좌석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선 등 열차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서울역엔 현장 예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섰습니다. 네, 어제 낮 12시부터 나와 있었어요.
매년 벌어지는 명절 열차표 예매 경쟁에 올해는 외국인들도 휩쓸리게 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24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원도 평창에서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공간을 만들었지만 찾는 사람도 없고 일부는 연탄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송어축제장 옆에 들어선 라이브 사이트입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 중계를 보며 응원전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대회 개막 전엔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 장소로 활용됩니다.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운영되는데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송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축제장과 떨어진 외딴 곳에 있어 알기도 어렵고 가는 길은 눈이 녹아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딱히 뭔지도 몰라가지고 좀 추워가지고 바로 낚시만 하고 갈 생각이에요. 축제장 내 얼음 낚시터 바로 옆에 가건물이 보입니다. 올림픽 마스코트와 대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가득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안엔 연탄만 쌓여 있습니다. 올해 평창 송어축제는 올림픽 기간에 맞춘다며 예년보다 25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축제에 지급한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2억 원 뿐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 올림픽을 홍보한단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오늘 오후 6시 55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경보를 속보로 냈다가 취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자사 인터넷 뉴스 사이트와 휴대전화 뉴스 앱으로 내보낸 속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건물로 대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NHK는 5분 뒤 미사일 경보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알렸고 7시 5분에는 방송 보도를 통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관에 대한 2차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의붓 아버지를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그 계획적인 과정들을 재현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름표를 목에 건 김성관이 천천히 차량 트렁크를 엽니다. 조수석과 트렁크를 오가며 시신을 대신한 마네킹을 옮겨 씻습니다. 의붓 아버지 살해 뒤 장면을 재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제 어머니와 이부 동생 살해 당시 현장 검증을 한 경찰은 오늘은 의붓 아버지 살인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와 이부 동생 살해 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잘못을 용서받고 싶다며 유인했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강원도로 가다 잠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졸음쉼터에선 시신을 트렁크로 옮겨 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시신을 실은 차를 한 리조트 주차장에 버리는 장면도 재현했습니다. 내내 담담하던 김 씨는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오열을 하며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보완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13명의 자녀를 다복하게 키우는 부모였지만 실상은 자녀들을 쇠사슬로 묶어 악취가 진동하는 방에 가두고 학대한 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은 2살 아이부터 29살 성인까지 있었는데 얼마나 굶겼는지 나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페리스시에 사는 터핀 부부의 페이스북입니다. 자녀 13명과 함께 부부의 결혼을 기념하는 파티 사진 10여 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으로 포장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한 소녀가 경찰에 자신을 포함한 13명의 형제자매가 집에 감금돼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역겨운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침대에 사슬과 자물쇠로 묶여있는 자녀들을 발견했습니다. Very pale skinned, almost like they've never seen the sun. He almost looked a little malnutritioned. 경찰은 이들이 모두 아이들처럼 보였는데 7명이 성인이란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신고 전화를 한 소녀는 자신을 17살이라고 밝혔는데 너무 말라 10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터핀 부부는 왜 아이들을 감금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당국에 사설학교 운영 허가를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터핀 부부를 고문과 학대 등 9가지 혐의로 체포했고 자녀 1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20 내지 30% 떨어진 가상통화가 속출하면서 해외 시장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는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사이트입니다. 오전부터 조금씩 내려가던 가상통화 가격은 오후 들어 급락세를 탔습니다. 오후 7시에는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0% 떨어진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또 다른 가상통화인 리플은 전날보다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가격 폭락은 정부의 잇단 투기 경고에 투자자들이 가상통화를 처분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은 일단 뒤로 미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거래소로 자금이 들어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에선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는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한 것도 매도세를 부추긴 원인으로 보입니다. 오후 7시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하고 있지만 해외 가상통화 가격도 동반 하락세인데다 김동연 부총리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든 가격이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까지 6개 시중은행에 가상통화거래소 계좌 특별점검을 마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은행권에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미국의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전에 기준으로 12%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10,000, 그러니까 우리 돈 1,000만 원이 비트코인 거래의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폭락 장세인데 그 저지선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9,0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올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눈에 띄게 약세로 돌아섰고 급기야 오늘 급락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16일 오전 5시 현재 11,600달러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본 $10,000에 육박한 겁니다. If Bitcoin falls through that level, it's going to make headlines across the world and probably create a greater stampede of selling.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 테크크런치는 한두 명의 큰손이 지난 2013년 비트코인 시세를 2달 사이 566% 끌어올렸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털사대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공동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인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허위 거래로 가격을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워런 버핏이 가상통화의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다음 달 초 미 금융당국 수장들을 불러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통화가 현 지불 시스템과 전통 통화 시장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점검해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정상적인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간 참여자 20만 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검토하는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매캐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 등은 아침 출근 또 저녁 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논란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미세먼지 소식 윤정식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얼음판을 가로지릅니다. 서울 광장에서 바라본 남산타워는 누런 먼지로 뒤덮여 형체만 보입니다. 결국 오늘 오전 스케이트장은 폐쇄됐습니다.
통합 환경 대기 지수가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기회차 11시 30분부터 운영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 미세먼지 최고치는 세제곱미터당 182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나쁨 기준치 80 마이크로그램의 2배가 넘습니다. 경기도는 264 마이크로그램, 충북은 46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서울과 경기는 나쁨 기준치의 2배, 경기도는 4배 넘게까지 올랐습니다. 한참 심각했던 중국 베이징 수준으로 대기질이 나빴던 겁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불지 않아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일 올 들어 2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어제에 이어 또 무료 운행합니다. 기상청은 모레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다시 유입되며 이번 주 내내 탁한 대기질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어제 무료로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경기도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지 않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정책이 혈세 낭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차라리 낫다고 받아쳤습니다. 자, 관련 리포트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가 참여할 경우에도 약 1% 미만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2% 미만밖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서울시 대기 따로 있고 경기도 공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잠시 서울시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조금 전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곧바로 내일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전히 계속 이 비용 저감 시책은 하십니까? 당연한 일이죠. 저는 비용이냐, 지금 이번에 저감 조치, 비상 저감 조치를 한번 하면서 50억이 소요됐는데 예. 50억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할 거냐, 당연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해야죠. 예. 일단 알겠는데요. 오늘 뭐 제 인터뷰는 가능하면 남경필 지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 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을 들여서 네, 도로교통량 1.8% 줄이는 게 유의미하는 이런 그 요지인데 교통량 1.8%라면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8%가 반드시 적은 거라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것은 지금 이 비상저감 조치가 원래 첫 번째로 발령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서울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기도도 인천도 충북도 함께 다 참여한다면 사실은 그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일도 시행이 되는데 이제 아마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말씀드리건데 지금 평소에 서울시는 이미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라든지 CNG 버스를 100% 한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비상한 저감 조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상한 저감 조치를 하는 것은 뭐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은 하는데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그 질문도 드리긴 했으나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도로교통량 1.8% 물론 그보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교통량이 준다고 해서 그럼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라든가 물론 어제 거에 대한 통계가 바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무슨 근거가 좀 있으십니까? 교통량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대체로 서울에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의 경우에 절반 정도는 중국의 영향이 크고요. 예. 그 나머지 절반의 또 절반 정도, 20%, 25%가 바로 이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예. 지금 정말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이게 뭐 침묵의 어떤 살인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OECD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17,000명의 조기 사망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2060년이 되면 5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야 되죠. 예, 저는 그런데 정말 박 시장님의 네네.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동시에 바로 좀 전에 박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책이 그나마 효력을 발휘하려면 서울시 혼자서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공기가 다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경기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든 인천이든 아니면 더 멀리 충청도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 지방자치단체들은 글쎄 뭐 정확하게 재정 사정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루에 50억이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몇 배의 돈이 나가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서울시를 볼 때 아니 혼자 저렇게 뭐 재정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 광화문에 3,0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예. 이 전쟁이나 재난에 다름없는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실은 이 비상저감 조치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예. 그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특히 경기도나 인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10번 이상 모여서. 그런데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이런 어떤 재정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기는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7번 정도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0억 치면 뭐 한 300억, 뭐 250억, 300억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이 돈을 얼마든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그건 알겠는데요. 투자해야 될 돈이다. 이게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어저께 당장 이제 비상저감 조치를 하셨고 뭐 예산으로 치자면 50억이 나갔습니다. 그게 1년 다 통틀어서 300억이 될지 400억, 500억이 될지 그건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제 그렇게까지 서울시가 했지만 오늘 뭐 더 심하지 않느냐? 그럼 이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계속 관측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1년에 7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다 반영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 참여할 만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면 그만큼 효과가 더 크겠죠. 당연히. 그런데 박 시장님 지금 1.8%의 도로 교통량이 줄었다면 그것을 최대한 만일에 이 비상저감 대책을 계속 하시려면
그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규정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서울시가 마음대로 해서 이걸 더 대폭 줄인다든가 하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월드컵 경기 때 전국적으로 했던 이 차량 이부제 이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19%의 저감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법령상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시민의 협력에 의존하는 바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우리 JTBC의 방송을 본 시민들이 내일 아침에 웬만하면 자동차는 집에 두시고 정말 우리 버스나 이 지하철을 공짜로까지 해드리는데 이걸 이용해 주시면 그만큼 이 어떤 에너지의 낭비도 막고 또 정말 시민들의 건강도 좋아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시민들의 협력의 문제이죠. 자, 이거 당장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없다는 데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쩔 수 없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박 시장님 입장은 일단 그렇게 알고 듣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뭐 전문가라든가 여러 측정기관에서도 하리라고 보고요. 일단 오늘 박 시장님 의견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이게 않습니다.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군복무 단축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도 군복무 단축을 지난 대선에 공약했었는데 정부가 3개월 단축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2011년부터 육군을 기준으로 21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무 기간 3개월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방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선 3개월 단축이 유력한데 언제 입대한 병사부터 짧아진 복무 기간을 적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월쯤 되면 이 모든 사안이 좀 정리가 될 거거든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 7월 전역하는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육군이 18개월로 줄어들 경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무 복무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적화 통일을 위한 전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1년 반이면 촉하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행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 범위를 최대 3개월로 줄여 복무기간을 21개월 이하로는 줄일 수 없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는 당 행사장에 제명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예고 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당의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인데 일부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결국 20분 만에 행사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갑자기 와서 지금 이렇게 우르르 모여와서 왜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안치를 하고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행사장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맨 앞자리 귀빈석에 앉자 당 관계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류 전 최고위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최고위원회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당에서 제명당한 이후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당 최고위원 신분이란 주장입니다. 소란은 점점 커집니다. 혼내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류 전 최고위원은 쫓겨나듯 행사장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뒤로 나오세요. 행사는 예정된 시각보다 2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좀 뭐예요 저기? 나가고 있잖아. 나가고 있는데 왜 저만? 홍준표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이 나간 이후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에게 왜 재심을 받아주지 않는지 물어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불길이 코앞까지 온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다급히 아래로 던졌고 소방관이 안전하게 안았습니다.
미국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일어난 극적인 장면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불덩어리가 여기저기서 뚝뚝 떨어집니다. 비명 소리가 이어집니다. 80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에 갇힌 아파트 3층 발코니 쪽으로 사다리를 설치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들이닥치는 불길에 일부 주민은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구조 사다리를 내려오던 남성은 소방관에게 아이를 던집니다. 거친 불길이 사다리 쪽으로 향하자 아버지가 5살 딸을 살리기 위해 한 선택입니다. And as soon as I run outside, I just look to my left and I just see like the building in flames. The firefighters catching I guess it was the baby. 소방관 스콧 스트롭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갓 태어난 쌍둥이를 구한 후 다시 불길 속으로 향하던 여성 소방관 헬멧에 달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공개되자 주민들을 무사히 구해낸 소방관들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벽녘 큰 불에 주민 10여 명이 다쳤지만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미 언론은 생명을 구한 받아내기, 라이프 세이빙 캐치라며 영웅 소방관이 아이를 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과거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던 경찰 보안분실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어서 이걸 유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국의 27개 보안분실을 자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적다고 평가받은 건 단 6곳뿐이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높은 담과 철조망을 둘러쳤습니다. 창문을 아예 콘크리트로 가린 곳도 있습니다. JTBC 보도 직후 경찰은 전국 27개 보안 분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보안 분실 21곳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통이거나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자체 평가 결과 양호하다는 A등급을 받은 건 6곳뿐이었습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보안 분실은 외관부터 공포감을 줬습니다. 두꺼운 철문으로 앞을 막았고 담엔 철조망을 둘러쳤습니다. 창문을 모두 막아 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무얼 하는 시설인지 표지판도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좀 자백을 강요하는 그런 인권 침해적 수사 환경이다. 진술 녹화실이나 변호사 접견실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혹시 있을 가혹행위나 강압조사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인권 침해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오래된 보안 분실을 경찰서로 옮기거나 통합 청사를 지어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안보 수사는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분실을 없애거나 인력과 예산을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산시성 시안시에서 높이 100m의 대형 공기청정 시설을 가동해 10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15% 줄였다고 홍콩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주변 공기를 축구장 절반 크기의 온실에 빨아들인 뒤 필터를 거쳐 정화하는 원리입니다. 전기장판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보이는 물질이 기준치의 257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 수지로 만든 제품 18종류를 조사한 결과 15개에서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의 청탁으로 최하위권 응시자가 정교사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을 지난해 말에 발표한 뒤로 학부모들의 청와대 청원이 8,000건을 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집에서 물을 쓰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급수시설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농촌 마을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이 이주해온 주민들에게 이런 물값을 요구한 건데 마을마다 제각각의 주민들 갈등도 깊지만 지자체는 손 놓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장치는요, 약 2년 전 지자체에서 설치한 급수시설입니다. 현재는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요. 이 관리 권한 및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각 가정으로 물을 보내는 이런 관들이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관계자 외에는 접근을 금지한다는 엄중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도시와 다르게 상하수도관이 없는 이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탱크에 보관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내는 대신 관리 및 유지 보수는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2014년 물 사용 관련 규칙인 이른바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수도 사용료 외에 기존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10만 원을 회비로 내고 이사 오는 세대는 입회비로 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건 마을로 이주한 한 주민이 입회비 납부를 거부하면서부터입니다. 결국 해당 이주민은 따로 급수시설을 설치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입회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던 또 다른 주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물이 끊어진 집입니다. 부엌 싱크대 수도꼭지는 아무리 돌려도 물 한 방울 안 나오고요. 옆에는 페트병에 물을 조금 받아놨는데 사실상 요리와 설거지는 불가능합니다. 빨래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 사용입니다. 화장실로 들어와 보면 양쪽에 페트병이 수십 개가 쌓여 있는데 단순히 씻고 변기통을 쓴 데에도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변기물을 한 번 내리는 데에도 4통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이 나오질 않아서 수동으로 보일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페트병 2병 정도 물이 들어가요. 기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물을 끄는 적은 없으며 정관에 따라 입회비를 내지 않으면 급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선군 내에서 마을이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2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만든 정관에 따라 물 관리 유지 비용과 부과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300만 원 받은. 그 뭐 내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동네가 결정한 거니까.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동네 저기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물값을 놓고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마을 총회 등에서 논의하여 해결하면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공동시설 개선 방안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조례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물 부족에 시달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은 그만큼 민감한 자원입니다. 더 이상 이 물을 두고 주민들의 민심이 반으로 갈라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송광균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치약을 잔뜩 받아오셨습니다. 2년 전 한 아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입주민들이 너도 나도 치약을 가져다 주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고 있었던 참이었다는군요. 알고 보니 그 치약은 독성물질 논란으로 식약처가 전량 회수 결정을 내린 제품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이전에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냉동실에 오래 묵어 잔뜩 성에가 낀 음식물을 종종 경비실에 가져다 주곤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받으면서 감사하다 고개 숙였을 아버지 모습이 생각나 더 기분이 나쁘다. 가장 풍요로운 동네 한 곳에서 벌어졌던 마음은 빈곤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쪽 지방의 민심 역시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의 불황, 경기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9,000원씩만 더 부담해 봅시다. 울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경비원들과 함께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1,060원짜리 구조조정. 해가 바뀐 뒤에 본격화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 한 알바 노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급 1,060원이 올랐다는 이유로 대학에서는 청소 노동자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비워진 자리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죠. 경비원의 휴게 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깎고 고령의 경비원을 대거 해고한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하긴 시급 1,060원 인상분을 근무 시간과 날짜로 곱하고 또한 사람 수대로 곱하다 보면 그 무게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 결국 사람 수를 줄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라면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의의 미덕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2년 전 그 무례했던 치약 선물에 절망한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아파트 주민들의 소식을 접한 어느 시민은 장미꽃 한 송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민들 고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같습니다. 치약 그리고 장미꽃. 세상은 결국 이런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에 결정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 명목으로 특활비를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국정원 전 간부의 진술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일부에서 톱뉴스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 즉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내용, 그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거의 다가섰다는 내용, 이 내용을 저희들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이승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영장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나온 국정원 전 간부의 진술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죠.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공개를 했는데요. 진술 공개된 내용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에 처음 2억 원을 건네받은 뒤에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그러자 국정원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를 신청해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전달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진술대로라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 뒤에도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독대 뒤인 2010년에도 추가로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추가로 전달된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그러한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오늘 진술이 공개되자 영장 청구서에는 없는 내용을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전 기획관 측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고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당시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과 독대해서 보고를 할 위치는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예. 자, 이 모든 것들은 뭐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밝혀질 문제들인데 아무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정통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검찰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김 전 기획관은 과거에 다스가 BBK에 투자할 때도 관여를 했고요. 예. 또 투자금 미국 소송에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을 법률 대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으로 가는 수사 길목에 김 전 기획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다스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갈래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 이승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 2부에서 심수미 기자와 서복현 기자가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양대 검찰 수사의 전망을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정황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활비 수사는 앞서 법원 연결해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즉 뇌물이 오간 문제에 대해서 그 정황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 됐고 사실 이거보다 저희들이 일부에서 톱뉴스로 전해드렸던 내용, 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 나왔고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즉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진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 단계부터 전반을 지휘했다는 김성호 전 다스 사장의 증언입니다. 김성호 전 다스 사장은 이미 저희들이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처럼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자수서까지 써놓고 진술한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 말의 신빙성은 더욱더 짙어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10여 년간 이어진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이런 물음에 대한 답에 거의 다가간 것이 아니냐 하는 결정적인 진술로 저희들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스 실소유주를 둘러싼 수사가 과거에도 물론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고 근데 뚜렷한 성과가 없이 끝난 바가 있죠.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부터 다스를 둘러싼 의혹들을 밝힐 핵심 키맨 두 사람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김성호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인데요. 예. 이 두 사람을 조사하면서 과거엔 제자리 걸음만 하던 다스 실소유주를 둘러싼 이 수사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이 과거와 같은 진술을 그냥 계속한다면 그 뭐 별 효과가 없겠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이른바 자수서를 써놓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 모두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었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이 두 사람뿐인데 이 두 사람 모두 과거 한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앞으로는 사실대로 말하겠다라며 이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을 당시 자수서를 낸 뒤에 이 조사 진술을 시작한 건데요. 이 자수서는 어제 저희 보도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예. 과거 진술과 입장을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이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겠는데 자수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한두 차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자수서를 써놨는데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무슨 가중 처벌을 받는다든가 합니까? 그래야만 자수서가 그만큼 무게를 가질 텐데요. 사실상 앞서서 자수서까지 제출했다라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검찰 예.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만약에 자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또다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 당연히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수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두 사람은 아무래도 다스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만큼 결정적인 증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바뀐 진술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네. 다시 말하면 다스의 설립 이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여했다,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은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30년 전이죠.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이 설립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성우 전 사장입니다. 예. 권모 전 전무 역시 김성우 전 사장과 함께 설립 작업을 하다가 이 대부기공이 정식 설립되자 입사한 뒤에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해왔는데요. 예. 두 사람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 때부터 일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이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으로 다스란 회사를 설립한 두 사람 모두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는 저희가 그 1987년 설립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 이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더 이제 나간 상황인데 김성호 전 사장이 뭔가 다스 탄생의 비밀을 뭐랄까 폭로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87년 대부기공이 설립되기 2년 전인 1985년에 김성우 전 사장은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예. 이후에 김 전 사장은 공장 부지를 직접 사전 답사를 하고 또 어떤 설비를 들여올지 등을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겼는데요. 이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특히나 영업과 관련된 부분까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게 김성우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건 완벽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회사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서류만 보면 저희가 봐도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김 전 사장은 이 서류상 대표나 등기 임원 등을 구성하는 과정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류상으로는 내 흔적이 드러나지 않게 차명회사를 만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다스라는 회사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없는 회사였다면 예. 본인이 스스로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제 당연히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뭔가를 좀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예. 합니다. 자, 그것은 의심 차원으로 남겨둡시다. 네. 그건 뭐 나중에 만일 이제 수사가 좀 더 진척이 되면 거기서 나오겠는데 다만 그것은 한민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제는 합리적인 의심이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즉 30년이 지났는데 혹시 두 사람이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진술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김성우 전 사장의 말에 따르면 다스라는 회사 자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숨겨진 회사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예. 이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최소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 자료들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30년 전 기억들을 털어놓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단서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까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의심되는 정황들은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정황들만으로는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두 사람 주장대로 만약에 다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면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굉장히 명확해지는 셈입니다. 예. 때문에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굉장히 핵심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현재 대부기공과 다스의 금전 흐름을 또 추가로 추적하는 등 이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네, 남북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온라인에서는 가짜 뉴스들이 생산됐습니다. 태극기의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오대영 기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두 가지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왼쪽 거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서 경기장에 태극기 반입이 금지된다. 한반도기만 허용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오른쪽 신문 기사 형식입니다. 네. 좀 잘리긴 했는데 국본일보라고 나와 있고요. 평창 올림픽 주인이 바뀌다. 태극기는 없고 한반도기가 도배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우선 한반도기 사용이 결정된 바 없을 뿐더러 태극기 금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전례도 없습니다. 네, 사실 법도 법이지만 이게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한반도기가 들어오면 경기장 안에 태극기가 안 걸린다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IOC의 규정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네. 개막식이 시작이 되면 개최국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그동안 개최국의 국기도 개항이 됩니다. 태극기와 애국가는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남북 공동 개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이때는 한반도기를 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선수단 입장 시에 한해서 두 나라가 하나의 깃발을 쓸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최국인 한국은 개막식에서 의무적으로 태극기를 개항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IOC 헌장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네. 핵심입니다. 과거 사례로도 확인이 됩니다. 직전 대회였던 2014년 소치 올림픽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최국인 러시아의 국가가 저렇게 나오고요. 개막식입니다. 러시아 국기가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수단 입장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 대회에서나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태극기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개막식 이후에도 계속 걸어놓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태극기는 오륜기와 함께 폐막식 때까지 계속해서 걸려 있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개별 경기장에서도 개최국 국기는 따로 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당 종목에 출전한 나라의 국기도 함께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개최국 자리에 태극기가, 출전국 자리에도 태극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사가 된다면 개최국 자리에 태극기, 출전국 자리에 한반도기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 IOC에 직접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20일에 결정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요. 만약에 단일팀이 만들어져서 메달을 딴다면 태극기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네. 이 역시 20일에 IOC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은 아니지만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으로 우승을 했는데 한반도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남북 공동기를 만드는 문제 1963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지금의 형태로 합의가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국인지 타국인지입니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권력기구 개편을 설명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내 설치는 거 보고 본인이 사법시험 통과를 못했으면 하는 거로 거칠 일이지 그걸 분풀이식으로 저렇게 하나. 예. 예, 청와대 수석 이름을 가지고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한 것도 제1야당 대표로서는 좀 거친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또 그 사법 시험을 못 봤는지, 그러니까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아예 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시험을 아예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2012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좀 개인적 얘기도 많이 털어놓은 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고등학교 때의 사진도 저렇게 나오고 본인이 사법시험을 왜 보지 않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원래 어렸을 때 꿈은 판사라고 했는데 대학 때 바뀌었습니다. 그 일화를 설명을 했는데 대학은 완전 실망이었다. 수업 시간에 사법경찰이 들어오고 학생회실 옆에 경찰방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보지 말자고 결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법시험은 오랫동안 입신양명, 즉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돼 왔는데 조국 교수는 당시 전두환 씨의 민정당에 육사 출신 또 사시 출신들이 많은 것을 보고 사법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도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 보고 검사가 돼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물론 중간에 웃기는데 재주가 있다는 주변의 평가와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보려 하기도 했었다. 그런 그런가요? 말도 한 바 예.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법을 공부하면 전부 사실 봐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구를 떠나겠다 하고 물음표로 정했습니다. 누가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요즘 통합을 주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절박한 심정을 좀 격하게 표현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 대표는 전당대회 무산돼서 실패하면 어젠가 오늘인가 그럴 때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예, 하태경 의원은 저렇게 말했지만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하 의원도 바로 정정을 좀 했고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제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과 만나서 통합이 부결되면 난 한국에서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아, 저건 맞는 발언이고요. 예, 지구를 떠나겠다가 아니고 예. 한국을 떠나겠다가 안철수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예. 한국을 떠나겠다.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배수진인가요? 이런 예,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통합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한 데다가 특히 최근에 바른정당 내에서도 탈당자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박인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이 9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자 일종의 배수진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은 이는 협박과 공갈이라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상식 있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통합 반대파도 나중에 이제 지금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합 반대, 신당에 참여하려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정 문제 때문으로 역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치명적 자수서로 잡았습니다. 자수서가 요즘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얘기가. 예. 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 자수서로 많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예. 어제 뉴스룸이 단독으로 보도했듯이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예전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는 이제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가장 근접한 설명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검찰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좀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이원종 비서실장이 자수서를 냈는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 그리고 사용처를 밝혀서 박 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예. 또 그전 비서실장인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자수서를 통해서 최경환 의원에게 1억을 건넸다라고 밝혀서 절친 최경환 의원이 구속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예. 흔히 자수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제 자수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 나는데
아무튼 자수서란 말은 이번에 뭐 처음은 아니겠으나 예.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수서라는 거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대신 변호인을 통해 제출을 하거나 또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내가 자수하겠다라면서 말로 얘기하거나 또는 글로 쓰면 자수서가 됩니다. 예. 피의자가 자수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수서는 나중에 법원의 기록으로 첨부가 됩니다. 이들이 왜 자수를 했는지, 왜 측근을 자수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지는 정확히 계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 의심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는데요. 형법 52조에 보면 죄를 범한 후에 관서에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경받는 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 자수한 배경이 광명을 찾기 위해서 자수를 한 건지 또는 어차피 들킬만 하니까 미리 자수한 건지를 판사가 최종 판단해서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이건 아까 저 한민영 기자가 나왔을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예. 자수서 내놓고 만일에 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을 때는 뭐 판사 입장에서는 이른바 괘씸죄 뭐 그런 것들이 더 예. 적용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전에 보고 바로 이제 검찰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저렇게 한 기자고 얘기하는 걸 듣고 바로 검찰에 확인했습니까? 검찰 수사관에게 물어봤는데 예. 저렇게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경 요건이 되는데 예. 자수에 거짓 진술을 넣게 될 경우 저 감경 요건이 사라집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가중 처벌받는 건 아니고 예. 감경받을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자수라는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맞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릅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